굉장히 많은 업적을 내시고 연구도 하시고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진화 이론을 안 믿어요.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일관된 태도로 칼 세이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칼 세이건의 저는 강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컷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거죠. 근데 남성이 되게 교묘하게 진화를 한 것 같아요. 보노보 침팬지를 보면 이 섹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고받고 하는 게 굉장히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자기 행동을 제어한다는 면에서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칼세이건과 앤드류안의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17장부터 19장까지 읽어봅니다. 17장에서 19장의 뭔가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쭉 오면서 그 뭐 세포, 진화 이렇게 오다가 이제 영장류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영장류 얘기를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인간의 이야기로 겹쳐지니까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약간 그 인간의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정치 사회적인 얘기도 같이 하게 되고 정책적인 얘기도 하게 됐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거기서는 이제 뭐 인간에 대해서 한번 저희끼리 또 정의도 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에 오늘 이제 집약시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장류와 인간이랑 상관없이 그동안은 이명현 박사님이 머리를 묶고 계시고 제가 머리를 풀고 있었는데 제가 머리를 묶고 이명현 박사님 머리를 풀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17장 정복자에 대한 경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영장류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짧게 되게 종류를 많이 해서 생활 속에서 본 영장류들의 여러 가지 특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521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커먼은 원숭이와 유인원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나 진화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영장류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름길이라고 믿는 많은 동물 행동학자와는 정반대의 견해이다. 동물 세계에 대한 유추를 통해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나의 확고한 비판적인 태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는 콘라트 로렌츠, 데이먼즈 모리스, 로버트 아드레이와 같은 동물 행동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과장해서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던 이들을 모두 피상적인 유추를 고안해내는 명수들이라고 묘사했다. 사실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해놓고 약간 비판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 노렌츠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동물 행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인간의 행동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과장해서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러는데, 사실 이 과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들이나 그 현상에 대한 발견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교과서적으로 실린 것도 있지만, 그건 교과서에 실렸다는 얘기는 이제 검증이 많이 되었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특히 최근에 발견된 것일수록 논쟁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커피의 효용성이라든가 와인의 효용성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누구는 한 잔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랬다가 누구는 먹으면 나쁘다 그랬다가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제 그 어떤 제한된 실험을 설계를 하고 그 통제 아래에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이런 효능이 나타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고 팩트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되고 실험으로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되게 헷갈려하고 이럴 수 있는데, 과학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다 맞는 얘기고 다 포용 가능한 얘기인 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해서 일관적으로 칼세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맥락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현상에 대한 가부간의 팩트 체크는 너무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맥락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조금 감안해서 봐달라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이제 주커먼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지과학자가 계신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내시고 연구도 하시고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진화 이론을 안 믿어요. 언뜻 생각하면 진화 이론을 바탕하지 않고 어떻게 인지과학의 대가가 됐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저 같은. 네, 네. 근데 인지과학을 근원에서부터 쭉 따져서 볼 거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프론트에서의 현상만을 갖고 볼 거냐에 따라서 전혀 진화적인 것이 하지 않고 현상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걸 내리고 당장의 어떤 걸 해결해 나가는 거는 이거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축적된 사회적인 경험과 구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더 심화되고 보편성 얻으려면 진화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자체를 굉장히 매뉴얼화 잘 시키고 사람들이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거는 이런 진화적인 요소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인지과학자로서의 책무는 다 잘하고 있는 건데 다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커맨 같은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악의적으로 뭐 자기가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그 과학자들의 이중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우리 인간 본성에 여러 가지 모순된 본성이 섞여 있는 것처럼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일관된 태도로 칼 세이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넘어가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칼 세이건이 그 너무나 영장류의 되게 아주 많은 종류의 되게 사소한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이랑 닮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여기에다가 배치한 이유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이 이제 이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칼 세이건의 저는 강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식의 방법이 특히 요즘에 이제 그 미국 텍사스에서 그 낙태 법안 때문에 시끄러운데 에필로그라는 책에 보면 이제 낙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쭉 쓴 굉장히 긴 아티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쓰기 그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거를 꼭 인용을 하는데 그 자기의 결론은 있어요. 결론은 있는데 대략 6개월 정도. 근데 그 굉장히 극단적인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낙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끝까지 하나하나를 그쪽 입장에서 밀어붙여 봐요. 그렇게 해서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쭉 하고 뭐 나름대로 다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렇지만 자기의 견해를 자신이 또 이렇게 어쨌든 내세워요. 그러니까 견해를 내세우지 않으면 양비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칼 세이건의 미덕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놓고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체크를 하는 대신에 자기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비평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칼 세이건 책을 읽으시면 그 아까 디테일하게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칼 세이건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칼 세이건식의 책 쓰기, 글 쓰기의 미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굳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책의 저나 미영님은 좀 호의적이고 이걸 이해하고 계속 칼 세이건을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칼 세이건 책을 지금 처음 접하거나 또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작업이 공감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이 주커먼이라는 연구학자도 동물 행동학 같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고 그러기는 하였지만 칼 세이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영장류들의 뭐 어떤 원숭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읽다 보면 이제 다시 14장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14장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8장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장은 원숭이 세계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세계에 뭔가 뭘 발견한 사람일까요?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552페이지부터 살짝 읽어볼게요.
보통 그렇듯이 다 자란 수컷은 가장 느리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쪽이다. 한 암컷이 새로운 방식을 발명하고 다른 암컷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젊은 암컷, 그 다음에 수컷이 그 뒤를 잇는 시기였다. 결국 새끼들은 어릴 때 그것을 배운다. 다 자란 수컷들이 배우기를 꺼리는 점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경쟁적이고 위계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은 친구관계는커녕 동맹관계도 맺지 않는다. 아마도 그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모, 여기서는 이모라는 침팬지죠. 침팬지 이름이에요. 이모의 발명 기법을 흉내낸다면 그들은 이모의 지도를 따라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모에게 굴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배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느니 차라리 모래를 먹는 쪽이 더 나았을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에 대한 뒤의 얘기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수컷들이 이제 그 어떤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네. 학습을 할 때 주로 암컷들은 어쨌든 그거를 협동해서 나눠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수컷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요거 얘기가 왜 이게 이 이모라는 침팬지를 보면 관찰하면서 뭘 본 거냐면 밀에 모래가 섞여 있는 밀을 한 줌을 줬더니 이 이모라는 그 암컷 침팬지는 물에 가서 그걸 씻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죠. 보고 나서 이 암컷 이 침팬지는 다른 침팬지들한테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꼰대 너무 여기서 보면 꼰대라는 단어가 너무 생각나서 수컷의 그 알파 메일이었던 그 수컷 침팬지는 끝까지 그냥 내가 자존심을 굽히느니 모래를 같이 씹겠다. 약간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전형적인 제 친구들과 그 얘기를 드리면요. 이게 또 뭐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요.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이제 다들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단골로 가는 횟집, 내가 단골로 가는 참치 횟집, 내가 단골로 가는 갈비집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데려가서 의견 통일이 안 돼요. 뭘 먹을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차 어떤 사람의 단골집 갈비집을 가고요. 2차 어떤 친구의 단골집은 참치집을 가고요. 3차 횟집을 가고요. 배 터지면서 그렇게 먹고 오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저는 좋았죠. 저는 많이 먹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다양하게. 근데 보통 이렇게 그런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2차에 자기가 하는데 데려가야 되고 단골 데려가서 와 나와봐 내 친구들 왔어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과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남의 얘기 막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할까에 막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이 여기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영장류 목격하는 수컷들은 거죠. 어떻게 그래도 잘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있는지가 되게 궁금할 정도로 저는 사실 이 책 17장까지 쭉 오면서 특히 이제 14장 같은 경우에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그런 그 본성이 들어있는 그런 얘기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17장까지 그 영장류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와 인간은 정말 영장류의 그냥 영장류구나. 영장류의 수컷은 정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18장에서 너무 빵 터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그 약간 큰 발견을 한 거잖아요.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이 암컷 암컷이 이것을 와 이렇게 하면은 되게 편하게 밀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어. 모래를 씹지 않고라고 했는데 그 집 부족 안에서 이거가 퍼지는 게 바로 옆에 암컷은 바로 배워서 먹고 밑에 그 젊은 암컷 이런 새끼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는데 결국은 그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는 저걸 배우지 않겠어. 저걸 배우면 내가 그 지배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는다니. 나는 모래를 씹고 말지. 약간 이러고 있는 모습에 정말 너무 빵 터져서 여기에서 되게 많은 영장류 수컷들의 인간의 수컷까지 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또래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이제 특히 남성들은 그러니까 배고파도 차려줄 때까지 부엌에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또래는 가서 뒤져서 먹죠. 근데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저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은 보면 볼 때마다 계속 빵 터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두 가지 들었지만
생활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게 그런데 아까 좀 의아하다 그랬지만 이런 식이면 융통성도 없고 더디고 이런데 어떻게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이런 게 전 세계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가 있고 이게 극단적으로 여성을 혐오하고 그냥 아이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이런 문화권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단지 이런 어떤 것들의 폭력성만 갖고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 되게 의문스러웠는데 가만히 이제 최근에 생각해보고 진화심리학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이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한다 그러잖아요. 사회성이. 근데 남성이 되게 교묘하게 진화한 것 같아요. 여성으로 하여금 모성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부터 받은 어떤 것들이 거룩함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세뇌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 속에서 행복함을 갖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화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이지 단순한 어떤 억압적인 폭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더디게 이게 깨지는 게 더딘 거죠. 깨달아도 하던 대로 하고 있고 그것이 갖는 또 미덕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래서 되게 더뎠는데 이제는 뭐 물론 이제 아직도 그런 극단적인 사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쪽 사회에서는 이게 결국 거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 직전에 그렇죠. 많은 사회 문제들이 네, 그리고 막 일어나는 해체되고 이유 자체가. 이게 그 자체뿐 아니라 뭐 인구 절벽 문제도 있고 삶의 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진 그런 시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모래만 먹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 네. 이거는 사실은 네 침팬지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직도 있는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영장류 침팬지 하다가 이제 침팬지와 인간이가 헷갈리는 시점으로 지금 책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19장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까요? 574페이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정말 인간은 그럼 대체 뭐가 다르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인간의 특징은 육체에 존재하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그것은 지구에 있는 다른 어떤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무엇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다. 몇몇 위대한 서양 철학자들, 예를 들어 데이비드 휴만이 다윈의 말처럼 인간과 다른 종 간의 차이란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고금에 손꼽히는 숱한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자신감과 자기 만족감으로 널리 보급한 이 명백한 오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다윈도 또 이런 질문을 했네요.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스스로 노예를 삼은 동물들을 우리와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뭐 어쨌든 인간하고 다른 동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되게 큰 시련들이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전에는 인간이 가장 이렇게 유일하고 가장 이렇게 위에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충격도 먹었고 자존심도 상했고 이거 하고 나서 지금 칼 세이건은 앞에서부터 쭉 세포부터 얘기하면서 와서 보니까 세포 때 있던 형질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고 결국은 영장류의 얘기와 마지막에 그 꼰대 침팬지를 보면서 어이씨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인간하고 다른 동물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간단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의 문명 문화사를 오면서 종교라는 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 종교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 유일신이든 다원적인 신이든 간에 그런 존재, 우리보다 우월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가상하고 그들이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네. 인간은 이랬고 뭐 이렇게 정해지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 있지만 뭐 대부분은 그냥 따라서 하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고 자존심도 세워졌고 문화도 하고 가치도 하고 도덕도 좋으니까 좋죠. 그랬는데 이제 다윈이 나타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설명해 주는데 잘 이해도 못 하겠고, 이때는 이제 그 인간의 화석적인 증거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나중에 발견돼. 이러니까 이게 이제 막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 당시에 이제 소설 같은 거 보면 그 목사를 되게 멍청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다윈도 목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안 됐는데, 목사가 되면 그냥 집안에서 골칫덩어리에 있는 애들을 목사 교육 시켜갖고 평생 먹고 살게 해주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목사들의 어떤 권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기댈 곳이 없어진 거죠. 그 천의 고아 그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윈이 진실을 얘기했지만 인간을 이제 다시금 우리는 천의 고아가 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때부터 그 인간의 그 인간 진화의 그 인간의 그 유래에 대한 책도 썼고 다윈이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진화 이론이 나오고부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명확한 답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부분 믿고 있고 뭐 그런 걸 믿고 있고 그런 것들 교육을 받았으니까 의심의 여지도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단순하고 그것에 기도를 하고 내세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다 그러면 따질 게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동물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데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날개가 없는데 쟤는 있네. 쟤는 나네. 근데 그것에 대한 우위를 점령하는 논리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신학으로 감당하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하나씩 알게 되는 뭐 이렇게 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동물과의 어떤 그 이런 하이어라키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요 뒤부터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에 되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고대부터 예를 들면 인간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때부터 플라톤부터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칼세이건이 정말 칼세이건의 그 특유의 그 집착적인 걸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파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맨 처음에 플라톤이 인간은 털 없는 양족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족으로 걷는 애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로 털 뽑은 닭도 인간이냐 약간 이런 질문들이 그리고 뭐 털도 정도라고 치면 네. 뭐 침팬지 오랑우탄에도 앞쪽엔 털 별로 없고 얼굴 요런데 없어지고, 그러니까 약간 정도의 걸 치면 이게 인간만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경제를 얘기했던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교역을 한다, 아니면 교환을 한다, 이런 성향을 가진 거다라고 했는데, 보노보 침팬지를 보면 이 섹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고받고 하는 게 굉장히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그것뿐 아니더라도 이것들 교육하는 것들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교환을 하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는 개미나 꿀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회적이라고 말할 명함조차 못 내미는 거죠. 클라우디우스 시빌리스는 용기가 인간 특유의 자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어캣 생각해 보세요. 걔 얼마나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용기 내서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그러니까 인간보다 본능적으로 용기 있는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이성이 없는 생물과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동의하기 힘든데요. 자기 행동을 제어한다는 면에서 이성이 없는 생물, 그러니까 약간 인간이 자기 행동을 제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행동 제어가 거의 완벽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감정에만 제어한다 그러지만 이 제어 장치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용모순인 것 같아요. 자, 존 듀이는 인간은 한 사건이 일어나면 언제나 이전 사건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반복해서 역사에 그런 오류를 저지르는 인간이라는 걸 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억이라는 건 사실 뭐 원생동물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억해서 이렇게 어디로 길 찾아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비교할 수 있고. 자, 휴 모리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그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인간만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랬죠. 인간만이 입을 맞춘다. 입 맞추는 건 뭐 새들도 그렇고 뭐 네. 침팬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그때 네. 몰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벌을 주는 행위는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으로 보인다. 니시다, 도시다, 사다. 그 집단 내에서 네. 그 어떤 징벌을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숭이나 침팬지 집단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주거나 그것들에 의해서 따돌림이라고 해도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목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그것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보상과 어떤 징벌.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스스로를 하나의 종으로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네,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과학 철학자죠. 근데 뭐 그럴듯하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거울 같은 거 보면서 그 침팬지나 이런 애들 이렇게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장난도 쳐보고 그런 것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종이라는 것으로 구분지어서 인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를 개체로 인식하고 자기와 비슷한 애들 그런 거 있고요. 또 그 얼마 전에 지금 이제 팬데믹 사태 때문에 그 인도 같은 데서나 그 태국 같은 데서 문제가 되는 게 야생으로 살고 있는 원숭이 떼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뭐 그 사실은 빈민가라든가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 인간과 경쟁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패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원숭이들이 수백 마리가 와서 막 뒤집박죽인데 다 적을 알아서 싸워요. 그런 것들은 자기네 어떤 집단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침팬지 같은 것도 비비 원숭이 가서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종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어떤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구분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네. 아마 후각으로 더 많이 할 거예요. 더 우리보다 민감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약을 쓰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도의 차이로, 그러니까 이거 인지했느냐,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코끼리들도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어느 장소에 가는 것도 있고, 병든 그 맹수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애들을 보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쳤다는 걸 본능적으로, 우리는 지금 본능적으로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들의 심리, 그들의 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는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구분되는. 그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것들, 상처가 난 것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인간이라는 단어를 빼고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침팬지식 민간요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민간요법도 해가지고 막 저기 풀도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진흙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몸 비비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그런 게 민간요법이죠, 사실은. 네. 자, 그러면 문화가 인간이나 영장류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아,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네, 그런 건데 문화의 뿌리를 보면 문화라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것에 목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튜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신의 그걸 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있다든가, 그 다음에 죽은 새끼를 업고는 계속해서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어떤 리튜얼이라는 게 문화라는 현상을 하나의 어떤 정식화되어 있는 의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 이렇게 때로 몰려서 어떤 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돌고래 같은 애들은 뭐 장난치면서 그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놀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문화의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면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졌죠. 언어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이 성대를 떨면서 나오는 언어는 지금 그 의미 있게 구사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하지만 앵무새 같이 성대를 가지고 모사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해부학적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인간만의 것은 아니에요. 그 언어 유전자가 생긴 게 뭐 몇 억 년 전에 공동으로 생겼어요. 그렇다면 성대로 떨리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의 해부학적인 건 인간만의 것은 아니에요, 언어가. 근데 언어를 의사소통의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면
새들 맨날 노래 부르고 고래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언어로 치자면 그거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인간은 성대를 해부학적으로 잘 발달시켜서 떨림으로써 이렇게 해내는 인간의 언어를 인간이 부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언어라는 것을 의미를 확장시키면 그것도 고유하다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철학자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살짝 빵 터지네요. 몽테뉴라는 철학자가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인간만큼 믿을 수 없는 동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거는 일부 인정하겠는데요. 또 이제 동물들도 보면 이렇게 집단으로 모아놓게 되면 80%와 20% 이런 일 있잖아요. 네. 100을 모아놓으면 일하는 애들이랑 구분되고 또 일 잘하는 애들 또 모아놓으면 또 구분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인간만의 어떤 인간이 이제 이런 성실성이 없다 그러면 약간 노는 애들이 있고 이런 것들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는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의 근원도 그런 동물 집단에서의 그런 행위들과 맞닥뜨려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정말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막 고민도 하고 이랬는데 칼 세이건이 다 그거를 격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그러면 진짜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으로 남죠. 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거는 그 혹성 탈출 네. 영화 기억나시죠? 네, 네. 그 이제 되게 뛰어난 그런 지능을 가진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 그런 애가 나타나서 인간을 대체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거 이제 뭐 그 영화 시사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 불가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구상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멸종이 그 당시 살고 있던 거의 한 8, 90%가 멸종하는 건데 대부분 이 멸종하는 순서가 그 당시에 그 어떻게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던 지배종들이죠. 왜냐하면 리소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에 의해서 리소스를 그렇게 감당을 못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인간이 지금 이제 그 리소스를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유인원들이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얘네들은 일단 숫자가 너무 적고요. 아, 진화를 충분히 해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랑 다 같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멸종된다고 해서 살아남아서 어떤 걸 하기에는 일단 우리와 너무 환경적인 조건이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 대멸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죽을 게 저는 인간, 침팬지, 오랑우탄 얘네들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되고 가축들 또 우리의 애완동물 이렇게 인간 공동체들 고양이는 살 것 같은데. 뭐 그런 애들일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건 이제 다른 지금은 열악하게 사는 애들이 남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아무리 똑똑한 애 나오더라도 우리 같은 걸 대체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얘네들이 그렇게 진화도 우리가 안 놔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성 탈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의 것은 아니고 우리는 싸그리 멸종하고 그럼 다른 애들이 다시 진화를 해서 조금 다른 문명을 또 건설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편부터는 그러면 진짜로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